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통일교 특검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치 전국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 침투 무인기와 노동신문 개방을 놓고도 공방이 거센데요. 여야 현안과 정보의 쟁점 사안에 대해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단식 중단 이후에 국민의힘이 쌍특검 관철을 위한 이제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갈 방침이고, 우선 그 통일교 특검부터 보면 쟁점은 신천지를 이 특검에 포함하느냐 여부가 이제 여야 간에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서 의원님도 입장을 내셨는데, 신천지를 포함하지 않는 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건지 민주당의 그 입장은 단호한 겁니까? 먼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단호합니다. 그 헌법 정신이거든요. 네. 종교가 정치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도 종교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헌법 정신인데, 네. 사실은 그것들이 한국 정치사에서 보면 긴 시간 동안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고, 종교가 자기의 생존 그리고 종교의 포교를 위해서 정치를 이용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정치 권력에 직접 개입해서 정치 권력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신천지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지난 코로나 전국에서 신천지의 불법적인 그 활동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네. 그 문제에 대해서 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있으시면서 굉장히 많은 그 단속과 그리고 제약들을 가했을 때 신천지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집단 입당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정치 권력을 만들어서 이것을 극복해 보겠다라는 의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저는 이번에 통일교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인사에 대해서 금품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증언만 있을 뿐입니다. 물증도 없는 일이지만, 네. 신천지와 같은 경우에는 드러나는 많은 물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이 집단 입당한 것은 지금의 저희 정당법상의 체계에서 보면 굉장히 큰 중죄에 해당되는데, 네. 이건 실질적으로 증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함하지 않고 일부 인사가 민주당 인사이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만을 진행하겠다, 그것을 받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검을 진행하자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무의진할 때 보완적 수사로 특검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리고 국민들이 수사기관이 아닌 국회에 맡겨보는 것인데, 국회에서 추천한 특검들을 가지고 특검을 진행하는 것인데, 그 특검 정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교유착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천지가 반드시 이 특검에 들어가서, 네. 통일교, 신천지 등 각 종교단체들이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분명하게 따져서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특검의 의도다. 그것으로 위해서 신천지가 빠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천헌금 특검 이야기도 좀 해보면, 민주당도 특검을 통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번 기회에 깨끗이 털고 가자, 이런 그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어떤 범죄도 처벌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저희 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문제가 불과 밝혀진 지가 이제 한 달, 두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고요. 처음에 김경이라는 분이 미국으로 바로 이제 뭐 여행을 갔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경찰에서 부르기 전에 간 거죠. 네. 경찰이 부르니까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또 여러 번의 경찰 출두를 통했고, 또 김병기 대표라든지 관련자들에 대해서 이미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문제와도 마찬가지로 경찰이 충분히 수사하고 있고, 수사가 불충분할 때는 특검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네.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인사 참사다라면서 이 검증 실패 책임을 묻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청와대로서는 이 통합 인사 무산에 그런 좀 부담을 좀 느끼게 된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훈 후보자의 지명은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의 행정부의 네. 성공을 위해서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것, 그것은 통합 인사의 기본 원칙이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여야 갈등이 극대화되어 있는 국면에서 대통령으로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카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좀 무산됐습니다. 이유인즉은 아시다시피 이해훈 후보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도덕성의 결함,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본인에게 제기됐던 의혹들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라는 형식으로 인해서 이 카드를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 좀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검증의 문제라고 보면 저는 이런 이해훈 후보자가 3선 의원이고 5번의 공천 과정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고 검증을 통과하신 분입니다. 네. 실제로 청와대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청와대에 있으면서 검증 업무를 해봤는데 국민들로부터 선택받고 당에서 검증받은 사람들은 일단 그분에 대해서 일단은 신뢰를 가지고 검증에 들어갑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반영됐었는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해훈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고 대통령께서 접으셨는데 저는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보수 인사들도 이 행정부에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기조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민주당 당내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갑작스러운 네. 그 합당 제안으로 논란이 좀 일고 있는 상황이고 또 1인 1표제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견들은 85% 찬성으로 나타났고 2월 2일부터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가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합당 제안 1인 1표제 의원님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같이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폭압적인 통치하에서 저희들이 2024년에 있었던 22대 총선을 같이 뚫고 나왔고 네. 조국 혁신당 그 당시에 비례정당의 형태로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총선에 기여했습니다. 25년도에 있었던 대선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 후보 전술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보면 지방선거는 후보 전술을 활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과정 앞에 양당이 합당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가져왔던 내란이라고 하는 흉폭한 공안 통치 그리고 검찰 통치를 종결시키는 의미에서도 저는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진행하는 절차가 당원 주권주의에 맞지 않게 일부 비공개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에 대한 당원들과 의원님들의 반발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방선거 전에 합당의 모양새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요소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당원 주권 관련돼서 이제 1인 1표제 표결도 남아 있는데요. 네. 두 가지 과제 전부 다 당원들의 투표, 의사 표현이 충분히 보장될 것이고 중앙위원회 표결로서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의원님이 지금 활동 중인 정보위에도 쟁점 사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그 현재 군경 TF가 북한 침투 무인과 관련해서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조사 중인데요. 네. 이 대통령이 국군정보사령부 연관선을 언급하면서 더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수사에서 무엇을 정확히 밝히면 좋을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불법이고요. 그리고 한국처럼 분단 국가에서 안보가 대단히 중요한 국가에서 민간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하지만 그 뒤에 군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정황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것이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9월에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아시겠지만 내란이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군 기관들도 다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방첩사와 정보사령부가 내란에 관여돼 있었는데 그 정보사령부의 수장은 그 당시에 문상호 사령관은 구속 중에 있었고 주의부가 없는 상태에서 군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 통제되지 못하고 9월 달에 무인기를 다시 북에 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 문제는 충분히 수사하고 저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내 기강이 쓸 때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큰 리스크들이 통제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내란이 완전히 정리되는 과정에서 군의 이탈도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이탈을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북한 노동신문 개방 그리고 북한산 농산물 수입 재개를 놓고도 공방이 뜨겁고 국민의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신문 개방 문제는 북한 선전물에 어떻게 국민을 노출시킬 수가 있느냐, 또 북한 농산물 수입은 이게 바로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말씀하십니까? 공세입니다. 저희가 체제 경쟁에서는 이미 북한을 저희가 뛰어넘은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네. 경제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비대칭
무기인 핵은 존재합니다만 재래식 무기에서 저희가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정신무장 상태에서도 저는 절대 북에 저희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신문을 국민들이 읽는다고 해서 북한 체제를 옹호할 국민들이 저는 있을까 싶습니다. 표현하자면 구글 어스와 같은 겁니다. 많은 세계인들이 구글 어스를 통해서 세계에 못 가보는 곳이 없이 지도를 보는데 노동신문이라는 것도 이미 온라인상에서 보면 저희가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웹상에서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고요.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 체제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야말로 북한 사회가 남측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수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전에는 했었죠. 그러다가 천안함 사건 이후에 이게 일정하게 유엔의 제재가 지루어지면서 북한을 송금할 수 없기 때문에 농산물들이 못 들어오고 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시점을 계산해서 제도의 정비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제도의 정비 정도로 준비해 두어야 나중에 남북관계 개선이 되고 북미 관계 개선이 될 시점에 사실 저희가 농산물이 굉장히 좀 일정하게 해외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북한의 장점이 있는 것이 있고 제가 꼭 필요한 농산물이 있다고 하면 저렴하게 사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천안함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전 준비는 좀 필요하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전 준비의 일환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물려서 지금 저희가 살펴봐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발의가 돼 있고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서 방첩사도 49년 만에 해체순을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대한민국 안보가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다 포함하는 얘기인데요. 네. 국가보안법 폐지의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국가보안 일부 폐지하는 전부 폐지하는 이런 논쟁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고요. 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뭐 간첩을 못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안에 충분히 처벌할 규정들이 있고요. 다만 예전에 저희가 형법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해방 직후 건국 초창기에 국가보안법이 있었던 것인데 그 법이 형법과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고 오랫동안 있었고 일부 군사정권, 일부 독재정권 하에서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틀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동칭하면서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탄압하는 데 이용되어 왔던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 상징성에서라도 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특히 안보와 관련된 위해 사범이 있다고 하면 형법을 더 강화하고 최근에 나와 있는 간첩죄를 더 확대 적용하는 문제들이 형법상에 더 포함된다면 굳이 국가보안법이 존재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첩사 얘기하셨는데 네. 구조개혁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첩사나든지 정보기관들이 방첩사도 군의 정보기관이거든요. 실제로 권력자에 의해서 무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정보기관들이 활용되고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재작년에 있었던 내란 사건에 국정원이라든지 방첩사라든지 정보기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권력자의 의지가 더 이상 구현되지 않도록 저는 방첩사의 개혁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두 개가 있는데 네. 뭐 시간 관계상 한 짧게. 1분 정도씩 네, 네. 예, 네. 짧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의원님의 지역구인 고양 시민들에게 희소식이 네, 네. 네. 하나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국가 보안 시설물로 그동안 이제 접근이 어려웠던 고봉산 정상이 54년 만에 전면 개방이 결정이 됐습니다. 아주 네.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그 과정도 좀 들어볼까요? 국가안보시설로 고봉산이라는 산이 일산이 하나의 산입니다. 그 한강 하구의 평야에 하나의 산인데 그게 고봉산인데 200m밖에 되지 않지만 일산 주민들은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산인데 그 산 정상에 철탑이 있습니다. 안보시설로 있었는데 네네. 그 철탑을 둘러싸고 54년 동안 거기에 저희 주민들이 갈 수가 없었어요. 정상을 오르지 못한 아주 낮은 산이었습니다. 그 산을 이번에 국가안보기구에서 저희들과 협의하면서 네. 제가 정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적어도 그러면 철탑을 해체하지는 않지만 철탑을 시설을 관련된 시설을 지중화하고 그것을 공원화하는데 네. 합의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양 시민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유일한 산인 일산인 고봉산을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1년 동안 준비 잘해서 내년에 해맞이 행사는 고봉산 정상에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 좋겠네요. 정말 희소식인 것 네, 같습니다. 희소식입니다. 그 밖에도 뭐 고향 지역 현안들이
많을 것 같고요. 네. 정보위뿐 아니라 문체위 운영에서도 활약을 하고 계신데 네. 올해 뭐 뭔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가 하겠습니다. 출범했습니다. 문화의 힘이 워낙 큽니다. 문화는 문화 자체의 역량도 있지만 산업으로서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뭐 100조 이상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네. 300조 시대를 만들고 50조 이상의 수출액을 만들겠다라는 이재명 정부의 큰 포부가 있는데 그것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문체위에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여야 현안과 정보위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파워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아주 잘 네, 들었습니다. 너무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